안녕하세요. 홍한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좀 다른 걸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세 유럽의 그 패스트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유럽 패스트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들끓고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일본도 못 가고 유럽도 못 가고 국내 여행하는 것도 떨리고 해서 조금 재미있으시라고 루이 16세의 부인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영화도 나오고 유튜브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오늘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마 금수저죠.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죠.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호프부르크 궁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명문가 중에 명문가, 셋째 딸로 태어났죠. 유럽의 웰스의 부의 50%가 합스부르크 가문에 있다라는 말이 중세 유럽에서는 있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입니다. 오스트리아 자체가 돈이 많다기보다 합스부르크가의 원래 뿌리는 그 스위스의 산골 마을의 영주였는데 신성 로마 제국 들어서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그냥 갑자기 커진 왕국이 돼 버렸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유럽의 포를 축적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아버지가 스페인 왕가를 비롯해서 이태리, 그다음에 프랑스 이 돈 있는 왕가들한테 딸들을 시집보내 가지고 전부 이제 유럽의 그 엄청나게 강한 왕국들의 왕들을 자기 사위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런 방법을 취한 거죠. 자, 마리 앙뚜아네트의 컬렉션이라는 게 있죠.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16살인가 아주 어린 나이로 프랑스의 루이 16세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와 보니까 그때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보다 좀 촌스러웠나 봐요. 그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 앙뚜아네트가 프랑스의 그 촌스러운 촌티를 좀 베끼느라고 어, 워낙 노는 가락이 워낙 셌으니까요. 자기의 뭐 형부 이런 사람들이 다 스페인 왕이고 이태리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런 데서 갔다 그 자기 아버지한테 헌상한 당대의 최고급품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루이 브레게. 이 브레게 시계 어마어마 비싸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죠, 이 브레게가. 그 브레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시계 장인한테 얘기해서 이런 시계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런 시계가 사실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 죽고 난 후에 한참 뒤에도 1953년에도 이제 이 시계 경매에 나왔었죠. 그때 그 판매 가격이 아마 253억 아마 판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회중시계 같은 거를 이제 만들라고 루이 브레게한테 만들어서 나한테 진상하라, 사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당대 최고급품 시계를 만든 거죠. 그 당시엔 또 이제 파베르제라는 사람이 또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만들다 죽었는데 보통 그 한 개당 가격이 한 250억씩 하는 것 같다. 쉬운 개 정도 만들었는데 파베르제에 대한 문제는 러시아 사람이죠. 위그너의 후손입니다. 이 위그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집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별도로 파베르제만 독립시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굉장히 그 사치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단두대에 죽게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의 왕가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너무 촌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단 자기가 오스트리아에서 쓰던 그 고급 도자기 같은 게 프랑스에 없으니까 프랑스의 그 공방 같은 데를 찾아가서 그 도자기 굽는 거를 좀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느낀 신미안이 있기 때문에 그 도자기 문화를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시키는데
바로 이제 세브르 도자기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겁니다. 세브르가 저도 집에 세브르 하나 갖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잘 만들었잖아요. 금박으로. 이 세브르 도자기를 상당히 이제 럭셔리하죠. 그래서 이 도자기 공방을 사실 이제 루이 16세 자기 남편의 아버지가 루이 15세 아닙니까? 루이 15세 같은 사람은 정치하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마담 뽕드바로한테 거의 뭐 정치를 맡기고 자기는 그냥 놀았죠. 뽕빠드로 말한 뽕빠드로가 사실은 귀족의 부인이었는데 이제 루이 15세의 뭐 애인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부인도 이 쉐브르 공방을 자주 가서 이 초띠를 베끼라고 해서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많이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도자기부터 발전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패션 감각이 뛰어나니까 워낙 귀족 왕족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의 패션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죠. 이 전속 의상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티를 열면서 이런 옷들을 입고 나왔으니까 유럽의 왕족의 부인들이 이 마리 앙토네트의 패션을 이제 따라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남편인 루이 16세는 바로 이제 유명한 이 벨사유 궁을 만들죠. 뭐 벨사유 궁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벨사유 궁의 가치는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제 벨사유 궁이 왜 이게 대단한가를 좀 뒤에 가서 말자. 이 벨사유 궁을 만들 때 지금 이게 보시면 여기에 세느 강입니다. 이 세느 강에서 강물을 지금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10km를 끌어들여서 이 벨사유 궁까지 연결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바로 요걸 확대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양수기 그때는 모터라는 게 없었잖아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기 나무로 만든 물레방아 같은 거를 500개를 여기에 지금 설치해 가지고 세느 강물인 이 강물을 이 양수기가 퍼서 위로 올린 겁니다. 올려 가지고 이 양수기에 퍼올린 물이 이 위에서 다시 한번 퍼올려 갖고 이 벨사유 궁 쪽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벨사유 궁 안에는 즉 분수가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뭐 몇 개 못 보셨을 겁니다. 한번 몇십 개 정도밖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분수가 이 당시에 뭐 1200개인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통계는 뒤에 제가 좀 나올 텐데 그래서 이걸 할 때 이게 정원이 예술이 아니라 정원이 과학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기술을 없으니까 이런 양수 기술을 통해서 사이폰 방식, 역사이폰 방식을 다 동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폰 방식이라는 거는 산 중턱에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저장시키고 그 물의 압력으로 산 밑에서 분수가 솟구치게 하는 게 사이폰 방식입니다. 역사이폰 방식이라는 거는 저 밑에 있는 저수지에 물이 만땅 채워지면 그 물이 압력을 작용해갖고 그 물이 거꾸로 위쪽으로 압력을 통해서 밀어 올리게 하는 이게 역사이폰 방식이에요. 이게 사이폰 방식과 역사이폰 방식을 동시에 다 한 겁니다. 이게 이 1600년대 이걸 했다는 거는 거의 획기적인 토목 기술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벨사유 궁을 이제 매는 거죠. 당시 규모는 창문만 해도 2143개.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가정집에서 쓰는 그런 조그만 창문이 아닙니다. 가보신 분들 다 느끼셨지만은 창문 하나가 뭐 길이가 뭐 5m, 6m씩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2100개가 있었다. 벽난로만 1252개가 있었고 층계 계단이 67개가 있었고 분수각이 나옵니다. 1400개가 분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지에 가서 봤을 때는 몇십 개 못 봤거든요. 그리고 분수가 솟구치는 게 뭐 한 50m 솟구치고 있잖아요. 그 전부 이 사이폰 방식, 역사이폰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이야 당연히 전기 모터로 했지만 그 당시에도 그 정도 높이 가까이 솟구쳤답니다. 그 다음에 마차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차간이 무려 1,500대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마차가 사진을 보면 보통 사륜 마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코스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려 1,500대가 주차를 할 수 있을 공간이 있었고, 뒤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유럽 역사상 가장 큰,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큰 궁전이고 정원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이런 대토목 공사를 벌였고, 부인은 마리 앙뚜아네트는 패션계의 리더로서 옷은 물론이고 뭐 구두부터 뭐 시계, 다이아 반지, 뭐 헤어스타일 이런 모든 거를 전부 문화를 바꿨습니다. 유럽, 프랑스의 문화를. 그래서 이 궁이 완성되고 나서 뒤에 사진이 이제 궁이 완성되고 나서 유럽의 모든 귀족, 왕족들이 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마차가 동시 주차를 1,500대가 할 수 있었다는 거는 마차 4인승 마차에 부부동반으로 왔을 때 3,000명이 왔다는 얘기고, 이 3,000명이 여기 도착해서 이 벨사유 궁을 보러 온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이센 도자기를 얘기를 할 때 그 마이센 도자기를 만들었던 작센주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2세도 바로 이 벨사유 궁을 보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런 좀 궁궐을 하나 짓고 싶어서 이 워낙 잘 졌다고 하니까 와서 봤는데 규모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요새 돈 치면 뭐 몇십조 들어가는 거니까 경제력이 안 돼서 그만큼 사이즈를 못했습니다. 이만큼. 그다음에 과학 능력이 안 돼서 이 궁궐을 잘 짓는다는 거는 그만한 건축 토목 기술과 이 과학적인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이 14세부터 16세까지 이걸 루이 16세 때 완성을 했는데 이걸 잘못 짐으로써 그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벨사유 궁이 당시에서는 뭐 사치를 너무 심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욕을 직사게 먹고 결국은 단두대 길로틴으로 갔는데,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면 당시 모든 기술의 이 집합이었어요. 없는 기술까지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정원의 분수에 물을 솟구치게 하려고 이 세네강에 물을 갖다 10km 끌어들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궁전을 만든 사람, 지금도 이 궁전을 능가할 수가 없으니까요. 줄레 만사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궁궐을 짓는 거에 관해서 전 유럽의 1인자였습니다. 이 만사르가. 그런데 이 만사르조차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대토목공사, 대건축공사였기 때문에 자기도 정말로 총력을 다해서 아이디어에 아이디어를 거듭해갖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 궁전을 맺는 거죠. 지금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인류에 지금 존재하는 어떠한 건축가도 이 사람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포크레인도 있고 뭐 각종 첨단 토목 장비가 있지만 이 사람 시절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때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 사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하루에 25,000명씩 이 궁전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됐는데 무려 그게 뭐 십몇 년을 동원됐으니까요. 그래서 돈도 많이 썼고 너무 인간도 많이 동원해서 지탄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유럽의 건축은 지금도 벨사유궁을 능가하는 건축이 없듯이 획기적으로 유럽의 건축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궁전의 바로 조경 정원이죠.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은 앙드레 드 로트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정원과 궁전공사를 책임자가 틀린 거죠. 정원 쪽은 이 사람이 책임을 졌어요. 앙드레 로트루. 이 사람은 무려 하루에 36,000명씩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10km 떨어진 세네강 강물을 끌어들여서
총 대형 분수만 12개를 큰 거, 높이 뭐 30m 이상 솟구치는 거 만들었고, 실제는 분수 총 개수는 1,400개에 달했다.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역사이폰 방식을 이용해서 분수를 솟구치게 하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이 사람이 만들었고, 그 당시에 모든 인류가 가졌던 기술과 과학을 이 사람이 총동원해서 이 벨사이궁의 정원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걸 만들고 나서 당시 마차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차관은 그 벨사이궁 옆에 드리아농 소성 그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기록지가 이제 마차들이 들어와 가지고 쭉 이제 파킹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궁궐만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마차도 보면은 여기 말이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끓는 이 사륜 마차입니다. 마차들이 뭐 때깔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왕족들이 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무려 1,5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고, 마차 관리인만 2,800명에 달했던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마차 2,800대 에쿠스보다 큰 거 세우려면 아마 잠실야구장 같은 거 한 뭐 대여섯 개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벨사이궁 규모가 어마했죠.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요걸 직사게 먹었는데 빵이 없으면 뭐 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런 헛소리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과 다르고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자신이 좋아했던 거는 트리아농 송전, 뭐 시골 농가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여기 와서 본인이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남편이 바람도 많이 피고 머리도 아프니까 여기 왔겠지만은 본인 자신의 성격은 생각보다 소탈했다는 게 그 밑에서 일하던 하인들의 증언이거든요. 자, 벨사이궁에서 전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지탄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에 여기 지금 초를 이게 켜놓은 게, 지금 거울의 방에서 켜놓은 게 뭐 이것만 파티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려 뭐 2,500명이 모여야 되니까 이 방 가보셨지만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껏해봐야 이건 뭐 한 100커플이나 200커플밖에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이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초를 지금 켜야 되는데, 이 샹들리에 지금 위에 킨 것만 해도 대충 봤을 때 10개 이상 켰을 거고, 여기도 10개 이상 해서 쭉 켰는데, 그러면 하루 저녁에 이 초가 10,000개 이상이 소모가 됐다는데, 국민들은 먹을 게 없는데 저거 파티한다고 하지, 응? 초를 저렇게 그냥 밤새도록 켜놓고 하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도 좀 걱정이 되고, 루이 16세 자신도 좀 걱정이 돼서 저 촛불을 너무 많이 킨다고 욕을 먹으니까 초를 좀 반만 끄고 반만 갖고 할 수 없을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랬더니 밑에 신하들이 갑자기 이게 조명이 절반으로 어두워지면은 남의 스텝을 밟지 않습니까? 껌껌해서. 그러니까 차마 줄일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밑에 있던 신하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루이 16세가 촛불 절반을 끄자 그랬더니 촛불 대신 향유고래를 잡아서 향유를 태우면 냄새도 좋고 더 밝습니다. 그러니까 향유고래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향유고래를 잡으면 거기에서 기름을 짜면 그 향 냄새가 나는 그 좋은 기름이 나는데, 냄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탈 수 있고 하는데, 그 고래를 잡으려면은 일단 포경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포경선이 필요하니까 포경업이 발전하게 되고 선박업이 동시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박업이 범선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영국에서는 이 산업혁명의 지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모터와 같은 그런 기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모터 산업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그 전향적인 발상을 했거든요. 여기서. 보통 떨리면 이제 뭐 촛불 반으로 끄거나 아예 파티를 중단시켜 버릴 텐데, 이 신하가 아주 건설적인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실천하기 전에 이제 결국 그 단도회를 갔죠. 우리는 뭐 김영란법 만들어 가지고 과소비 접대하지 말라고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냈어야 돼요. 이게 뭐 밥값이 10만 원 비싸니까 공무원들은 밥 10만 원짜리 먹지 말고 과다한 접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강남에 있는 룸사롱부터 없애버려야지 정상이지, 무슨 뭐 밥값 1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룸사람 가면 하루 저녁에 뭐 4명하고 몇백만 원 쓸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까지도 이 벨사이공을 능가하지 못했는데, 자, 오늘날의 벨사이공을 보면 지금 연간 800만 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권 가격이 4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걸 곱해보면 3,200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 지금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을 뭐 럭셔리하게 그냥 1박에 뭐 200만 원짜리 막 만들고 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념품 같은 걸 또 많이 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영화도 찍고 뭐 그림 요소도 뭐 만들고 뭐 전시회도 하고 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부대 수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이 1년에 여기 벨사용 갖고 돈을 얼마나 버나 이거를 조사를 계속 했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안 가르치는 모양인데, 지금 그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가 그 사실은 다보스가 인구 7,500명 있는 그 우리나라의 강원도 태백 같은 아주 그 눈 많이 내리는 산골짜기 동네인데, 그 다보스 포럼을 1월 달에 해가지고 지금 입장료가 1인당 7,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다보스 포럼이. 근데 3,000명이 오는데 다보스에서 초청하는 사람들 한 3, 400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입장료 내고 2,500명은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장료 7,500만 원에다가 원래 2,500만 원인데 불과 한 7, 8년 사이에 3배가 올라버렸어요. 7,500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호텔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대개 회장들이 거기 1년에 10명 이상 가는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5명씩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뭐 비서부터 뭐 거기에 관련된 그 사장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 세계에서 모인 VVIP들을 상대로 해서 저녁 때는 같이 만찬도 하면서 식사 대접도 해야 되니까 그 뭐 만찬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럴 때 뭐 포도주 와인 내놓는 게 무슨 뭐 30만 원짜리 와인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보스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년 1월 달에 그 다보스 포럼 뭐 그게 뭐 일주일인가 열흘 한다는데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이 조가 넘거든요. 그 다보스 시 자체가. 이것처럼 그 돈을 버는 건데 이 벨사이궁도 그게 못지않을 것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사치로 지탄을 받았는데 이 궁은 아마 인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로서 해마다 이걸 보는 사람이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얘기를 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죠. 그 의상 전속 디자이너, 이 사람 이름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자기는 확신한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는 그 전속 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또 책도 냈어요. 그 책에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말은 시민혁명군이 지어낸 말로 지금 판명이 됐는데, 또 하나의 설은 루이 16세의 동생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말을 지어내 가지고 퍼뜨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파리에 있는 바스티유 감옥에 정치범들을 그 루이 16세가 무지하게 많이 잡아넣어 가지고 그 정치범들을 탄압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민혁명군이 그 감옥 바스티유 감옥을 때려부시고 들어가서 보니까 죄수가 5명 있었는데 3사람은 정신병자였고 2사람 정도만 정치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그 루머를 이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바스티유 감옥이 이제 시민혁명군에 의해서 때려부시게 되고, 이거를 지키던 스위스의 용병들이 결국은 다 죽었죠. 600명이 전원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루체른에 있는 빈사의 사자창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때 했죠. 그리고 이 벽돌들을 나중에 다 뜯어가지고 지금 프랑스 파리의 콩코르 광장에 이걸 전부 다 이 바닥에 포석으로 전부 깔았죠. 그래서 그 콩코르 광장이 자유와 민중의 어떤 상징물로 이걸 일부러 뜯어갖고 이 벽돌장을 전부 그 바닥재로 쓴 겁니다. 자, 1793년 1월에 마리 앙뚜아네트 남편인 루이 16세와 그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처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정 복권은 이제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이제 왕정이 끝났지만
나폴레옹 1세, 2세, 3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왕정으로 다시 복구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분명히 왕정이 좀 너무 사치를 해서 처형을 당했지만은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벨사유 궁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의 거의 넘버원이 돼버리고 입장료 수입도 1년에 뭐 조 단위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공화혁명제를 했지만은 결국 또 실패해가지고 그로부터 나폴레옹 1세부터 한 50년 지나갖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간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보면 참 역사라는 건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회가 되면 위군호의 문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위군호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자 오늘은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에서 죽은 루이 16세의 부인. 실제로 이 앙뚜아네트는 많이 이 잘못 평가받거나 아니면 좀 왜곡된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럽의 모든 문화를 발전시킨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불과 39살의 나이로 죽었네. 마리 앙뚜아네트. 자, 오늘은 루이 16세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유럽의 문화를 발전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을 끝냈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